반갑습니다. 용진입니다. 새로운 영상이 좀 늦었죠. 사실 촬영일 기준으로 정확히 일주일 뒤에 와우 새로운 패치가 나오기 때문에 재활 좀 하느라고 시간을 못 뺐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도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 봤던 영화인데 계속 미루다가 이 영화는 역시 설 특집으로 해야 제맛이지 하고 합리화를 했었는데 그마저도 미뤄져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필 이 영화를 설 특집으로 내정해둔 이유가 뭐냐? 명절에는 역시 무협 영화죠. 국산 맨몸 액션 무협 영화로 죽기 전에 봐야 할 한국 영화 1001에도 등재된 오늘의 영화 이경규의 복수열전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은 얼핏 보면 영웅본색과 비슷합니다. 개과천선하려는 주인공과 불의를 저질러서 주인공과 대립하고 그에게 누명을 씌우는 악당 친우의 희생까지. 사실 이런 장치들은 영웅 본색으로 대표되는 홍콩 누아르 자체의 클리셰들이죠. 거기에 더해서 액션은 그보다 더 윗세대 이소룡이 보여줬던 호쾌하고 강력한 맨몸 액션입니다. 그것도 우슈를 수련했고 신체의 능력도 전성기에 달해 있는 이경규 배우가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웅 본색의 플롯을 락카페와 디스코텍이 성행하는 90년대 한국의 배경으로 이식을 해서 브루스리식의 액션으로 꾸며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의도는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부에서 영화는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태영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영은 동생인 준석과 함께 클럽을 운영하면서 대놓고 악당인 마테호와 갈등을 빚죠. 그런데 갑자기 시점이 출소 직후로 돌아갑니다. 즉 전반부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현재의 태영과 마테호와의 갈등이 초래되었던 과거 시점의 교차 편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플래시백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편집 이전까지는 이것이 회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색조라도 다르게 해줬으면 또 모를 텐데 말이죠. 다행히 교차 편집으로 인한 혼란은 전반부에 국한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플롯을 놓고 봐도 상당히 부실한 영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시퀀스, 즉 작품을 이루고 있는 주요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위기감의 단계적인 상승이 없어요. 사건을 단순히 나열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보는 동안은 지루하고 보고 나면 기억나는 것이 없는 영화입니다. 대사 전달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건 너무 유명하니까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사실 복수열전 하면 제일 많이 알려진 맹점이긴 한데 카카오 예능인 찐경규에서 이경규 감독이 주호민 작가하고 복수열전 감상회를 가진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자신이 감독이니까 디렉팅 해줄 사람이 없었다고 당시 입으로 증언하기도 하더라고요. 난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적이 있지.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삶이었어. 다만 제가 이 작품을 다루게 된 이유는 아주 망가지기만 해서 형편없는 작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비록 코미디언이지만 영화를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출소 직후의 태영은 철길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영은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부실하긴 하지만 이후의 묘사를 보면 그 경계라는 것은 폭력과 혼돈 그리고 질서를 가르는 경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태영의 계획 하에 준석이 평소에 흠모하고 있던 인해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이 계획이라는 게 태영이 고용한 불량배들 몇 명이 인해를 위협하면 준석이 딱 나타나서 구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준석이 불량배들을 퇴치한 직후에는 구도에 경사진 지형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말의 불안감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만 괜찮아요? 무서웠죠? 간단한 움직임만으로 준석이 그 경사로를 가려버리고 자연스럽게 한 쌍의 커플을 중심에 둔 대칭형 구도로 전환하죠.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스킬입니다. 세 번째로 마테오의 생일 파티에 난입해서 복수를 성공한 직후의 장면입니다. 태영은 지하주차장에서 마테오를 불구로 만들고 준석과 함께 빠져나오는데 형,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글쎄, 두 사람 위로 천장이 굉장히 낮게 내려와 있죠. 마테오로 끝난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노리는 위협 그리고 두 사람 앞에 놓일 비극이 아직 하나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아들의 복수에 나설 마테오의 아버지 마건수입니다. 그리고 이후 태영은 마건수의 계략에 넘어가서 소중한 동생인 준석을 잃고 말죠. 그래서 결말부의 태영은 단신으로 마건수의 본거지로 들어가서 그의 부하들을 차례대로 상대합니다. 이때 마건수를 포함한
마지막 상대 4명의 캐릭터성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맨몸 격투 위주인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칼을 쓰는 인물, 그리고 카메라 밖 그곳도 천장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싸우는 닌자. 이 두 명은 앞선 생일 파티 씬에서 그 인물 고유의 스타일을 각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유식한 말로 안톤 체호프의 총이라고 하죠. 한 번 등장한 총은 반드시 격발되어야 한다는 그런 연극계의 대명제를 이루는 말입니다. 세 번째 상대는 태영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는 웃는 표정의 탱커입니다. 이 캐릭터는 앞선 두 명과는 반대로 전혀 작중에 나오지 않은 스타일로 싸우기 때문에 태영과 관객의 당혹스러움 그리고 벽에 부딪혔다는 위기감을 자연스럽게 유발하죠. 대망의 최종 보스는 마건수입니다. 그런데 마건수는 작품 내내 자신은 늙었기 때문에 힘이 없고 약하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내 주치의 말로는 나 같은 중늙은이는 안정을 취하는 게 최상의 책이라는군. 정작 태영이 모든 부하를 물리치고 자신이 앞까지 도달했을 때에는 정말 잘 싸웁니다. 심지어 지팡이를 들고 싸우다가 태영이 지팡이를 딱 막자 지팡이 칼을 뽑아들어서 싸우는 연출은 압권이죠. 이 4명으로 구성된 결말부는 딱 봐도 사막유희의 오마주입니다. 독특한 캐릭터, 즉 격투 스타일의 악당을 차례대로 상대한다는 점에서 사막유희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마건수마저 물리친 마지막 순간 태영의 앞에는 불구가 되어 싸움을 진행할 수 없는 마테오만이 남아있습니다. 태영은 얼마든지 마테오의 목숨을 끊고 준석의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랬다면 실제로 그랬을 거고요. 하지만 태영은 경찰을 부르고 마테오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조용히 퇴장합니다. 자신을 옥죄었던 과거의 마지막 사슬을 끊어내고 완전히 손을 씻고 성장한 면모일 수도 있고, 혹은 더 이상 살생을 저질러 봤자 준석이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허무함도 느껴집니다. 태영이 준석을 잃은 것은 결국 폭력과 복수가 연쇄한 결과이니까요. 상실을 겪은 자의 구원을 그렸다는 점에서는 약 20년 뒤에 나올 아저씨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장면들만 보면 디테일하면서 얼핏 진보적인 부분도 보이는 그런 영화이지만 아쉬운 점도 상당히 많은 작품입니다. 완급 조절 없이 진지함과 강강강강 일변도 무장한 데다가 작품 외적으로는 하필 이경규 배우가 코미디언이었기 때문에 관객의 몰입을 방해했다는 점도 있죠. 그런데 당시 홍콩 액션 영화의 흐름을 보면 이소룡 사후에 성룡의 코믹 액션이 그 자리를 대체했고 그 위상이 복수열전 당시까지 이어져 있던 시기란 말이죠. 그 점에서 보면 조금만 힘을 빼고 주인공 캐릭터에도 코미디 성향을 가미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경규 씨는 주성치를 좋아한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는데 카메오로 나온 코미디언들의 황당한 장면들은 비록 어설프지만 그 뜬금없는 돌발성으로 인해서 주성치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야, 전화 박스까지 갈 필요 없어. 전화 여기 있잖아. 여기 전화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물론 당시의 주성치는 연출 경험이 없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에 나올 그의 연출 스타일을 이경규 감독이 복수열전에서 참고할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복수열전보다 약 10년 뒤에 이른바 갈갈이 패밀리를 필두로 해서 개그 콘서트 코미디언들이 단체로 아동용 영화를 만들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작비도 굉장히 싸고 어린이 관객층을 겨냥한 영화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코미디 연기자들이 자생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영화계로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후배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복수열전이라는 영화의 존재가 더 아쉬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복수열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뭘 다룰지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